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겠다든지 비리를 조사하겠다든지 하면서 압박을 넣으면서 여론의 눈길을 좀 많이 끌었죠. 그러면서 파월은 언제 퇴임할지 그리고 후임 의장은 누가 될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럼프의 신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NEC 의장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이 될 공산이 높다는 것이 몇 달 전까지의 분위기였는데 작년 말부터 흐름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는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벨리 AI에서 진행하고 있는 폴스라는 대회인데 경제나 투자와 관련된 토픽들의 확률을 같이 예측하면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도 교류하면은 저희가 장학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문항 중에 하나가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까인데 지금 현재 벨리 참가자분들은 61%의 확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꽤 유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준 의장 1순위로 떠오른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어떻게 헤셋에서 워시로 대세가 넘어갔는지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우선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거라는 의견이 강세를 보이게 된 기점은 지난 12월 12일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워시가 내 리스트의 맨 위에 있다고 언급했고 그러면서 12월 중엽부터 워시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론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후 약 한 달간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헤셋이 될지 워시가 될지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오갔죠. 그런 상황에서 1월 16일에 트럼프의 깜짝 발언이 나오면서 무게추가 워시로 급격히 기울었는데요. 백악관 행사 열리던 자리에서 트럼프가 헤셋에게 당신 오늘 이제 TV에서 정말 훌륭했다고 사실 나는 당신을 지금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연준 의장 하지 말고 내 옆에서 같이 실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헤셋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서 낙마할 것 같다고 다들 느끼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다시 한번 워시 쪽으로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트럼프 발언이 나오고 나서 나흘이 지난 20일 그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는 연준 의장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워시는 자신이 직접 최종 후보에 올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니까 시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워시가 의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근데 왜 과연 헤셋은 밀려났는가? 헤셋도 트럼프의 신복 중 신복인데 그것은 이제 월가에서 이제 연준 의장 지명에 헤셋을 하게 되면 우려가 있다고 표명을 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이제 시장 반응이 안 좋았는데 단적으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12월 12일에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뉴욕에서 열린 그런 자산운용사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워시 지지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이머는 헤셋이 의장이 되면 트럼프의 완화 요구에 너무 쉽게 굴복할 수 있다면서 워시 쪽이 낫다고 평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데요. 지난 25년 11월 그때 이제 채권 투자자 그룹이 재무부에 직접 우려를 전달하면서 헤셋이 의장이 되면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채권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월가 쪽에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시장 반응을 의식한 트럼프 역시 무리하게 헤셋을 지명하기보다는 워시 쪽으로 좀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헤셋이 레이스에서 뒤처지고 워시가 대세가 되기까지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로 발탁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발탁 당시 나이가 35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30 중반에 미국이란 국가의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앙은행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력도 굉장히 엘리트 가도를 걸어왔는데요. 스탠포드, 하버드, 또 하버드, MIT 이렇게 쭉 엘리트 가도를 걸어왔고 그 이후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M&A 부서에서 굉장히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7년 만에 부사장 겸 전무이사직을 획득합니다. 이게 30대 초반의 일이니까 엄청난 고속 승진을 했는데요. 물론 투자은행에서는 이런 직급이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초반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가는 거는 굉장히 잘 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백악관까지 발탁이 돼서 부시 행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경험까지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악관에 들어간
시기에 워시는 결혼도 하게 되는데요. 굳이 뭐 결혼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 결혼 상대가 중요합니다. 제인 로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장품 업계의 전설인 에스티 로더의 손녀입니다. 그렇게 화장품 대기업의 손녀 사위가 됐는데 이 결혼이 이제 워시한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부모님한테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정치계나 금융계에서 이제 나간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린다든지 정치적 압박을 받는다든지 할 일이 많이 사라졌던 거죠. 이건 이제 이 이후에 워시의 인생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또 이 결혼이 의미를 가진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트럼프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연이 있는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 워시의 장인 로널드 로더가 트럼프와 수십 년에 걸친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하는 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내기도 했다고 하죠. 물론 결혼 당시에 워시가 이런 거를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혼맥을 통해서 트럼프와 접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일을 잘했는지 4년 뒤인 2006년에는 부시에 의해서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히 워시가 연준에 입성하기까지의 프로필이었는데요. 간단히 보셔도 엄청난 이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하버드, MIT 그리고 법학 박사에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고속 승진하고 거기다 백악관 관료로 발탁되고 젊은 나이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억만장자 집안이랑 결혼도 하고 30 중반에 연준 이사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탄탄대로를 밟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천천히 살펴보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완전 순수한 그런 경제학 박사 출신은 아니란 겁니다. 경력을 살펴보시면은 정치학이나 법학 등 다양한 배경을 섭렵하면서 금융은 월가에서 실전적으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앨런 그린스펀이나 벤 버냉키와 같이 완전히 학계 베이스의 경제학 박사 코스를 밟은 그런 정통파 의장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이런 워시가 가진 경제에 대한 견해를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월과도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파월도 워시와 마찬가지로 법학 박사 학위를 따고 변호사로 커리를 시작해서 실무 중심으로 금융을 다뤘던 사람이고 연준으로 입성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실무 관료로 활동하면서 정치권과 연을 깊숙이 맺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이사진으로 합류한 워시는 들어가자마자 맹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서브프라임 위기가 점점 고조되던 2007년 초부터 워시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하게 되죠. 이때 워시는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월가와 연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요. 버냉키가 회고록에 직접 월가와의 많은 접점과 실무 금융 지식을 가진 워시가 위기의 순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국면에서 버냉키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연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워시의 행보는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의 시동을 걸 때 반기를 들면서 약간은 연준 내부에서 아웃사이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반대한 건 아니었고 첫 번째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1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죠. 금융위기 여파가 마무리되면 양적 완화 때 풀린 유동성은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QE1 이후에 2010년 QE2가 추진되면서 연준의 자산 매입은 계속됐고 그때 워시는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연준 내에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때 워시의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QE2까지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자본 배분을 왜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적절한 수준으로 있어야 정말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순차적으로 자금이 배분되는 건데 연준이 이렇게 흥청망청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하면 경쟁력이 없는 섹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업계나 기업들도 별다른 노력 없이 거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비효율성과 버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가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워시가 생각하기에 경제 성장이나 고용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버냉키 체제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이 책임이 다 연준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경제 성장이나 고용을 자신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이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워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QE2는 통과가 됐고 이에 반발했던 워시는 2011년 초에 연준 이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제 임기가 그때 2018년까지 한참 남아있던 상태이기도 했고 또 연준 이사가 임기 중에 이렇게 스스로 물러난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꽤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죠.
참고로 이때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연준의 기조가 이 코리더 시스템에서 플로어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코리더 시스템은 연준이 직접 지준금을 조절하면서 통화량을 관리한 시스템인데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이 지준금 자체가 연준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준금에 붙는 금리인 지준불이 그리고 영래포 금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은행들의 기회 비용을 조절하면서 통화량을 관리하는 이 플로어 시스템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까지 연준의 그런 통화정책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벨리 AI 들어가셔서 매크로 분석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 두 가지 칼럼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난이도는 좀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초심자용으로 칼럼으로 한번 더 풀어 써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워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연준을 박차고 나선 워시는 이후에 금융계, 학계, 산업 현장을 넘나들면서 경력을 이어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도 익숙한 이름인 요 저명한 매크로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드러켄밀러는 30년 이상 연평균 30%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이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서의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졌습니다. 이 드러켄밀러 하면 또 쿠팡에 상당한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 워시도 지금 쿠팡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부에 베센트가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베센트는 또 드러켄밀러와 수십 년 동안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베센트, 드러켄밀러 사이에서 워시가 이리저리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잘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워시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후보 연구소에서도 활동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지향적인 싱크탱크로 키신저라든지 통화학파의 밀턴 프리드먼, 뉴트 깅리치, 니얼 퍼거슨, 콘돌리자 라이스 등 이런 굵직굵직한 학자와 정치인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공화당 성향의 네트워크에서 활동해 왔다고 할 수 있고 이 워시 역시 상당히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케빈 워시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연준을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물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진짜로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은 워시의 심중을 헤아려서 이 다음 어떤 스탠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좀 길게 다뤄봤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워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